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까지 옮겨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고 쓴소리하는 언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임 기간 열린 4번의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매체에겐 질문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고 정치적 갈등 상황은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멀리하는 대신 보수 유튜브는 가까이 뒀습니다. 이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민할 가치가 있냐, 각하를 해라, 각하를. 지난 1월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걸로 알려집니다. 실제 계엄 국면에서 쏟아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들의 말과 닮았습니다.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과는 결국 계엄 당일 공포된 포고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까지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언론과는 이미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한결같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JTBC 강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 앞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김 여사를 악마화하기 위한 음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입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김 여사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김 여사의 성품을 좋은 쪽으로 부각하며 감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영부인이 3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아니랬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아내 변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3번입니다. 앞서 검찰도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상황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특검 법안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법 통과로 수사가 김 여사를 겨냥할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인지 다음 주 시작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보 시절의 발언은 취임 한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주 52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걸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하루 만에 나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과는 장관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노동, 건강, 생명, 안전을 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 싶은데
하지만 한 달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살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 반발이 이어지자 참모들은 대통령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면서 이번엔 장관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들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듬해 이번엔 카르텔과 싸우겠다며 33년 만에 연구개발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항의하던 카이스트 학생은 입을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늘 올려뒀지만 잘못되면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0.73%포인트, 불과 24만여 표 차이였습니다. 대선 막판 단일화를 선택한 안철수 의원.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나중에 계엄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선택, 저 범죄 혐의자와 정치 초보자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정치 초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걸었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110대 국정과제를 제가 만들어서 그 보고서를 드렸죠. 그 보고서대로 실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대통령께서는 정하시면 그냥 그걸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실패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개혁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개발비 삭감 문제라든지 우리 뒤에서 고소하십시오. 좋아. 잘생되지 말고 그리고 또 전혀 보고서에 없었던 이런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이고 전혀 제가 그 보고를 했었던 부분과 다르게 이렇게 국정이 운영되는 걸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죠. 불통과 독선은 공공연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 때문에 그럼 내가 좀 발언이 뭐 과했다든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잖아요. 생중계된 이 짧은 발언.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게 아니다. 그 뒤부터는 뭐예요? 도어 스태핑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끊임없는 야당에 대한 불신, 또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12월 3일 저는 어이없는 사태로 번진 게 아닌가요?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숨진 최상병 사건.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어떻게 살냐고요? 어딨어? 논란과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삼이 경수한테서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삼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임계점이 왔습니다. 계엄 상황을 본 서북현 기자. 윤석열 검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계엄과 관련해서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촛불 집회를 두고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약탈, 방화, 경찰 관사에 대한 이 광범위한 피습 이런 일이 아니라면 실제로 건국 이후에 민주정부에서 헌법상 요건에 맞는 계엄은 선포된 예가 없다. 6.25처럼 적이 침투하는 군사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계엄은 선포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놓고도 문건만으로도 내란 음모가 적용이 된다. 이런 강경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민주정부가 아니었던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